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 속의 두 번째 영상으로 Vertex Pharma를 골라봤습니다. 원래는 예전 영상에서 소개드렸었던 제약 바이오 산업 주변부 기업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생각했었는데요. 최근에 조정장이 시작되면서 Vertex Pharma가 다른 주식들과는 달리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서 먼저 소개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들어 조정장이 오면서 개별주들 중에는 50% 이상 폭락한 종목들이 즐비한데요. Vertex Pharma의 주가를 보시면 YTD로 1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YTD로 마이너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정장에서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잘 버텨준 제약업종 ETF인 IHE도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면치 못한 것을 보면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였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7%, 나스닥이 마이너스 12% 하락했고 헬스케어 ETF XLV가 마이너스 7%, 바이오 ETF IBB가 마이너스 16%, XBI가 마이너스 20% 하락한 것과 비교해서 벌텍스의 올해 주가 움직임은 특별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벌텍스 파마가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분들은 이번 조정장에서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벌텍스 파마가 어떤 기업이고 무엇 때문에 최근 조정장에서 강세를 보이는지를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텍스 파마는 1989년에 설립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1991년 나스닥에 상장했고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의 편입 종목인 대형 바이오테크입니다. 시가총액 58빌리언으로 나스닥 바이오텍 인덱스를 구성하는 종목들 중에서 시총 상위 5위권 내의 기업이고 2022년 매출 7.6빌리언으로 제약업종 매출 기준 글로벌 30위권 기업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이며 주요 제품은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트라이카프타입니다. Vertex Pharma는 설립 당시에는 바이러스성 질환, 암, 염증 질환, 뇌신경 질환 등 일반적인 질병 분야의 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던 기업이었습니다. Vertex Pharma의 최초의 상용화 제품은 GSK가 Vertex Pharma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2003년에 출시한 렉시마인데 큰 상업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Vertex Pharma의 이름으로 처음 출시한 의약품은 2011년 출시한 C형 간염치료제 인시벡입니다. 인시벡은 출시 첫 해에 951밀리언, 이듬해에 1.16빌리언의 매출을 올리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길리어드 사이언티스가 소발디를 출시하면서 급격히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2014년 시장에서 철수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Vertex Pharma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2001년부터 준비해오던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칼리데코입니다. 칼리데코는 2012년에 출시됐는데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대한 첫 치료제였고 2022년 현재까지도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는 Vertex Pharma의 제품군이 유일합니다. 낭포성 섬유증에서의 대성공을 계기로 Vertex Pharma는 희귀질환 전문 기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Vertex Pharma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희귀질환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희귀질환은 미국의 경우 환자 수 20만 명 미만, 1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6.3명 미만인 질병을 희귀질환, 올판 디지즈라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 기준이 조금 달라서 25만 명 미만, 1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5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희귀질환은 마켓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치료제 개발 동력이 떨어집니다. 환자 수가 많은 약이건 적은 약이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환자 수가 적으면 오히려 임상시험에서 환자 모집도 어렵고 기간도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귀질환에 대한 의약품 수요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희귀의약품 개발 동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1983년 미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 Orphan Drug Designation, 줄여서 ODD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게 되면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가장 큰 혜택은 동일 메커니즘 약품에 대해 미국의 경우 7년, 유럽은 10년의 마켓 독점권이 보장됩니다. 세금 혜택도 주어지고
최근에는 제동이 좀 걸리는 분위기지만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도 대체로 용인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BTD, FTD와 같은 임상시험 기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지정되는 경우가 다수라서 임상시험 기간도 많이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희귀질환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제도적인 진입 장벽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진입 장벽까지 지니게 됩니다. 환자 수가 적은 질병이다 보니 경쟁 업체들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서 임상시험의 시간과 비용이 커지게 되고, 특히 시장을 선점한 업체의 의약품이 잘 듣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치료제를 원하는 환자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꽉 잡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소형 기업으로 시작해서 상용화까지 성공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상당수는 희귀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사노피에 인수된 젠자임, 다케다에 인수된 샤이어, 아스트라제네카에 인수된 알렉션 파마, 그리고 바이오마린, 얼나일럼, 인사이트, 사렙타 등이 모두 희귀 질환을 타겟팅하는 기업들이고, 그 선두에 있는 기업이 버텍스 파마입니다. 이 자료는 2022년 초에 나온 자료인데요. 1983년 이전 30여 개에 불과하던 희귀의약품은 제도 정착 후에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022년 기준 승인의약품만 140개에 달하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1.2%로 추산됩니다. 이는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처방약 매출 성장률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버텍스 파마가 10년째 독점하고 있는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은 영어로는 Cystic Fibrosis, 줄여서 CF라고 보통 부릅니다. 낭포성 섬유증은 CFT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CFTR 유전자는 이온과 물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채널을 형성하는 유전자인데, CFTR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온과 물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포 주변에 점막이 형성되고, 점막으로 인해서 폐, 기관지, 소화기, 간 등의 염증, 손상, 간염 등이 발생합니다. 낭포성 섬유증 환자들의 기대 수명은 39세에 불과한데 폐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질병을 초래하는 CFTR 돌연변이는 127개인데 돌연변이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메커니즘의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버텍스 파마의 제품군은 4개의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칼리데코, 오캄비, 심데코, 트라이카프타가 전부입니다. 버텍스를 공부하시다 보면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CFTR 커렉터니, 포텐시에이터니 복잡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비전공 투자자들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서 CFTR 돌연변이가 127개 있다고 했는데 각 성분마다 커버하는 돌연변이들이 다르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라이카프타 출시 이전에는 전체 낭포성 섬유증 환자들이 약 50%가 커버 가능했는데 트라이카프타 출시 이후 90%로 늘었습니다. 아직도 커버가 안 되는 돌연변이들을 지닌 환자들이 약 10% 정도 남아있는데 버텍스는 이에 대한 의약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개의 의약품의 성분명을 보시면 이 4의약품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알기가 쉬운데요. 가장 먼저 2012년에 출시된 칼리데코의 성분명은 이바카프톨, 2015년에 출시된 두 번째 의약품 올캄비는 루마카프토와 이바카프토의 병용 의약품이고 2018년에 출시한 심데코는 테자카프토, 이바카프토의 병용 의약품입니다. 2019년 출시한 트라이카프타는 엘렉사카프토, 테자카프토, 이바카프토의 3중 병용 의약품인데 기본적으로 첫 제품인 칼리데코의 이바카프토가 모두 들어가고 오캄비와 심데코는 서로 다른 성분인 루마카프토와 테자카프토가 추가된 병용 의약품이고 트라이카프타는 심데코인 테자카프토와 이바카프토에 엘렉사카프토가 첨가된 3중 병용 형태입니다. 여기서 심데코와 트라이카프타를 보시면 이바카프토가 2번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혹시나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옆의 사진은 트라이카프타의 사진입니다. 하루에 노란색 알약 2개,
하얀색 알약 1개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복용하는데요. 이 노란색 알약이 3중 병용 제품이고 하얀색 알약이 이바카프토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칼리데코를 사용하던 환자들은 오캄비나 심데코가 사용 가능하고 심데코를 사용하던 환자들은 트라이카프타가 사용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제품별 매출을 보시면 이런 상관관계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 선은 칼리데코, 회색 선은 오캄비, 노란색 선은 심데코, 하늘색은 트라이카프타이고 검정색은 총 매출입니다. 칼리데코의 경우 유럽에서 오캄비, 심데코의 보험 적용이 늦어져서 오캄비와 심데코의 출시 이후에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줄기 시작했고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줄어든 제품은 트라이카프타 출시 이후의 심데코입니다. 심데코 환자의 대부분을 트라이카프타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버텍스의 매출을 보실 때는 제품 하나하나의 매출을 보실 필요 없이 낭포성 섬유증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자잘한 라이선스 매출이 있기는 하지만 낭포성 섬유증 포트폴리오의 매출이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칼리데코를 출시한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연평균 19.5%씩 증가했고 특히 트라이카프타가 출시된 후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2020년 대비 22%의 매출 성장을 보였습니다. 파이낸스로 넘어와 보면 파란색이 매출, 보라색 순이익, 초록색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주황색 영업현금 흐름 모두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며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2018년에 흑자 전환했고 영업현금 흐름은 그보다 한 해 빠른 2017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올해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이건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 CTX001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대한 지분을 늘리면서 지출한 900밀리언의 일회성 지출이 R&D 비용으로 잡혔기 때문이고 조정 순이익은 24% 증가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5빌리언으로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유한 현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현재 채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빅딜을 할 만한 여력도 충분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버텍스 파마의 파이프라인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버텍스가 인수합병을 통한 파이프라인 보강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큰 규모의 인수합병을 한 적이 없던 기업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인수합병에 대체로 부정적이라서 인수합병보다는 라이선스 딜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보라색 ROE, 파란색 에비타 마진, 주황색 유동 비율입니다. 버텍스 파마에게 2017년, 2018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ROE도 20% 이상으로 올라왔고 에비타 마진은 40%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유동 비율도 무려 5배로 당장 경제 위기가 닥쳐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현재 버텍스 파마의 낭포성 섬유증 제품군이 전체 환자 유전형의 90%를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버텍스는 나머지 10%도 커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저분자 화합물뿐만 아니라 모더나와의 협업을 통한 mRNA 치료제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의 협업을 통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의 후보 물질들보다는 다른 질환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더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버텍스 파마는 겸상적혈구증, 베타 지중해 빈혈, 아포L1 맥의 신장 질환, 통증, 일형 당뇨병에 대한 신약을 개발 중입니다. 버텍스 파마는 원래 저분자 화합물을 모달리티로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모든 파이프라인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복수의 후보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사개발 저분자 화합물과 더불어 라이선싱을 통해 획득한 혁신 모달리티 후보 물질들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겸상적혈구증과 지중해 빈혈에서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공동으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자사의 저분자 화합물 역시 개발 중입니다. 아포L1 맥의 신장 질환과 통증은
자사가 개발한 저분자 화합물만을 개발 중이고, 일형 당뇨병에서는 줄기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세포의 분할을 유도해 기구에 담아 이식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vertex 파마의 최대 강점이자 최대의 약점이 단일 시장을 장기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인데, 낭포성 시장의 침투율 확대에 전력을 쏟다 보니 다른 파이프라인 개발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제 낭포성 섬유증은 잠재적 침투율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 여력이 크지 않고 다른 분야의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후기 파이프라인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CTX001이 유일합니다. 이 CTX001은 그림에는 임상 3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임상 1, 2상을 레지스트레이셔널로 진행 중입니다. CTX001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임상시험 읽기에서 조만간 다루겠습니다. 후기 파이프라인이 별로 없다는 점과 더불어 또 다른 vertex 파마 파이프라인의 문제점은 파이프라인에 있는 적응증들이 낭포성 섬유증과 달리 후발 주자인 경우가 많고 경쟁도 치열한 분야들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낭포성 섬유증처럼 독점을 누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NPV도 대부분 높지 않습니다. 그림은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 시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앞선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의 파이프라인과 큰 차이점은 바로 네모진 박스 안에 알파1 안티트립신 결핍증 파이프라인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vertex 파마의 주가는 2020년 7월에 고점을 치고 1년 반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알파1 안티트립신 결핍증 파이프라인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vertex 파마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19년 말까지는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개발이 vertex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트라이카프타가 2019년 말에 FDA 승인을 받고 바로 블록버스터가 되면서 vertex의 주가는 고공행진했었는데, 이때부터 그 다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고 몇 년 동안은 좋으리란 것은 알겠는데, 낭포성 섬유증 시장을 다 점유하고 나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투자자들이 묻기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큰 성공을 보인 의약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특허 절벽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제품에 대한 선명성이 보이지 않으면 조정을 받는 것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머크가 키트루다의 매출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특허 절벽이 2028년으로 꽤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에 주가가 피크아웃한 후 조정 기간에 있고, 그 전에는 에브비가 휴미라 특허 절벽에 대한 우려로 2018년 초에 피크아웃하고 2년간 조정을 보인 뒤에 스카이리치와 림보코의 성공이 숫자로 나타나자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는 2023년 7월에 시장에 출시됩니다. 버텍스의 경우 피크아웃 조짐이 보이던 2020년 10월에 결정타를 날리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파이프라인 내에서 가장 앞서 있던 알파1 안티트립신 저해제 VX814가 임상 이상에 실패합니다. 이 임상 이상의 실패로 버텍스의 주가는 트라이카프타의 성공으로 올려놓은 주가를 모두 까먹어버립니다. 사실 이밸류에이트 파마에서 계산한 VX814의 NPV는 197밀리언으로 그리 높지 않은 자산이었지만, 중요한 건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가는 현실의 실적과 미래의 꿈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미래 꿈 부분이 확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12월에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공동 개발하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 후보 물질 CTX001의 데이터 발표로 투자 심리가 돌아오는 듯 했지만, 지난해 6월에 두 번째 알파1 안티트립신 저해제 VX684마저 임상 이상에서 실패하고 프로그램을 접어버리면서 투자 심리는 최악이 됩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하는데, 10월에 일형 당뇨병에 대한 세포치료제 후보물질 VX880의 첫 환자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VX880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인슐린 분비세포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가장 적은 세포수를 투여한 첫 환자에게서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11월에는 CTX001의 환자 모집이 종료됐고, 기존에 예정했던 2023년 중반에서 앞당겨진
2022년 말에 FDA 승인 신청을 할 것을 발표합니다. 12월에는 아포L1 맥의 신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VX174의 성공적인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포L1 맥의 신장질환 가운데에서도 극히 환자 수가 적은 FSGS, 국소분절 사구체 경화증에서의 결과이고 좀 더 폭넓은 환자군에서의 적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멀지만 2021년 하반기 연속된 좋은 소식들에 투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실적은 좋아지면서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진 밸류에이션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아오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2020년 조정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버텍스 파마의 사업 모델과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봤고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요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는데 많은 부분 투자 포인트가 동시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텍스 파마가 10년간 낭포성 섬유증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해온 기업이고 이게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점입니다. 낭포성 섬유증 시장 확대에 대해 고무적인 점은 유럽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버텍스의 매출은 미국 매출이 전체의 80%, 유럽 매출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매출이 적은 이유는 시장이 큰 몇몇 주요 국가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보험 적용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신약 승인은 EMA에서 EU 국가 전체에 대해 승인 결정을 하지만 보험 적용 협상은 각 국가별로 따로 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 중 프랑스와 지금은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버텍스에게 약가 인하를 요구하며 보험 적용을 거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여러 유럽 국가들과의 약가 상환 협상에 성공하고 있고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민주당 정권 집권 후 의약품 가격 인하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제약업종 기업들에게 커다란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빌드백 베러 법안에 포함된 메디케어와 제약회사의 의약품 가격 직접 협상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제약업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텍스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칼리데코와 심데코는 2027년에, 오캄비는 2030년에, 트라이카프타는 2037년에 특허가 만료됩니다. 유럽의 경우 칼리데코와 오캄비는 2025년과 2026년에, 심데코는 2028년에, 트라이카프타는 2037년에 특허가 만료됩니다. 가장 중요한 트라이카프타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버텍스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칼리데코, 오캄비, 심데코 환자들을 트라이카프타 환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버텍스는 오랜 기간 낭포성 섬유증 시장을 독점해왔지만 경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낭포성 섬유증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신약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버텍스의 의약품을 제외하면 모두가 임상시험에 실패하거나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캡처된 헤드라인들은 최근 2년간 나왔던 몇몇 케이스들일 뿐이고 그 이전까지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후보 물질들이 임상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버텍스는 4개의 의약품을 시장에 진출시키면서 경쟁자들이 넘어야 할 기준점을 계속해서 높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FB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내에 2개의 낭포성 섬유증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FB의 후보 물질은 갈라파고스 파마로부터 라이선싱한 후보 물질들인데 버텍스처럼 병형과 3중 병형 의약품이고 FB는 버텍스 의약품의 효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과 FB는 격이 다른 기업입니다. FB의 마케팅 파워를 고려한다면 버텍스 의약품과 유사한 정도의 효능만 보여도 버텍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버텍스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반기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는 FB의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요인은 파이프라인입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설명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Vertex는 지난주 4분기 실적 발표에서 1분기 내에 FDA와 아포L1 매개 신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VX174의 엔도 페이스 2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팅에서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를 사용한 신속 승인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FDA와 엔드포인트 합의에 실패하고 장기간의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증에 대한 VX248의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역시 1분기에 예정되어 있고 아마도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4분기로 예정된 CTX001의 FDA 승인 신청입니다. 70명 정도의 작은 임상 1, 2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FDA가 BLA를 받아들여 승인 심사를 결정할지 여부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파이프라인 실패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다시금 악화될 가능성이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Vertex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퀄리티 밸런스 시트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매출에 상응하는 역대 최대 7.5빌리언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없으며 유동 비율도 우수하고 ROA도 25%로 높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금리 인상기에 보유할 것을 추천하는 퀄리티 주식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Vertex가 파이프라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7.5빌리언에 달하는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입니다. Vertex가 대형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 같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밸런스 시트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빚을 짓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영 활동의 일부지만 그 투자가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Vertex가 투자한 보유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고 결과에 따라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투자 포인트는 혁신 분야 투자, 리스크 요인은 초짜 CEO라고 적어놨는데요. 다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Vertex를 맡아서 낭포성 섬유증 전성기를 이끈 CEO 제프리 라이드는 2019년 말에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트라이카프타가 FDA 승인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CEO직 사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Chief Medical Officer를 맡고 있던 레슈마 케왈라마니를 지목해서 2020년 초에 취임하는데요. Vertex 정도의 대형 기업을 CEO 경력이 전혀 없는 데다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아닌 의사 출신의 인물이 맡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레슈마 케왈라마니 CEO의 취임 2년차가 됐고 일단 지금까지는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슈마 케왈라마니 CEO는 의사 출신으로 신장질환과 이식이 전공입니다. 엠젠에서 신장 및 대사질환 의약품의 개발을 담당한 후에 Vertex에 합류해서 Chief Medical Officer를 맡았습니다. 레슈마 케왈라마니가 맡은 가장 큰 숙제는 낭포성 섬유증 이후에 Vertex를 어떤 기업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인데요. 그녀의 취임 후 Vertex의 행보와 그녀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비즈니스 출신이 아니라 의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Vertex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이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렸던 대로 신장질환, 일형 당뇨병에서의 세포치료제, 골수 이식을 필요로 하는 겸상적혈구증과 베타 지중해 빈혈 등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분야인 신장, 대사질환, 그리고 이식과 관련된 파이프라인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임 CEO인 제프리 라이드는 집권 후반기에 저분자 화합물에서 벗어나서 혁신 모달리티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었는데요. 신임 레슈마 케왈라마니 CEO 역시 취임 후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Vertex의 라이선싱 딜들을 보면 전부가 혁신 의약품들에 대한 딜들입니다. AAV 유전자 치료, mRNA 유전자 편집, RNA 타겟팅 저분자 화합물,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저분자 화합물 유전자 편집 등 전부가 매우 혁신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모달리티들인데 좀 너무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중에 당장 1, 2년 내에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할 만한 것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와 공동 개발 중인 CTX001 정도고 다른 딜들은 언제 임상시험을 시작할지조차 알기 힘든 프로그램들입니다.
신임 CEO가 미래의 벌텍스 파마를 혁신 모달리티를 가진 기업으로 그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중 몇 개라도 성공한다면 대박이겠지만 실패 리스크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섹터 중간값과의 비교를 보시면 이 기준으로는 대체로 저렴한 편입니다. 넌갭 PE의 경우 TTM으로 약 18배, 포워드로 약 17배이고 섹터 중간값은 20배 정도입니다. 갭 PE는 TTM으로 27배, 포워드로 19배이고 섹터 중간값은 27, 8배 정도 합니다. 모두 섹터 중간값보다 낮습니다. 반면에 매출 기준의 EV per sales나 price per sales 값의 경우 섹터 중간값보다 살짝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중간값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건데요. 섹터와의 비교는 의료보험이나 의료기기 등 성질이 많이 다른 업종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어 비교를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시총 상위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넌갭 PE와 매출 성장률, EV per sales와 매출 성장률을 그려본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비교에 사용된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심볼이 있습니다. 피어 비교를 통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낯선 분들은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나 EV per sales 모두 트렌드 라인이 우하향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과 성장률이 비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에 잡히지 않는 각 기업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일 텐데요. 벌텍스 파마는 PE, EV per sales 모두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다른 피어 기업들 대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편이지만 파이프라인 이슈로 여전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벌텍스 파마의 역사적 밸류에이션과의 비교에서도 PE, EV per sales 모두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PE는 갭 TTM이고요. 지난 10년간 역사적 밴드의 하단은 18배, 상단은 370배이고 흑자 전환한 2018년 이후에는 상단이 220배였는데요. 현재는 27배로 역사적 최저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2021년 순이익에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게 지급한 900밀리언의 라이선싱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넌갭 PE로 본다면 아마도 역사적 최저점 근처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다만 이 그래프를 얻은 코이핀에서 넌갭 PE 밴드는 제공되지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EV per sales의 경우 역사적 밴드는 하단이 4배, 상단이 56배이고 현재는 7.2배 수준입니다. 역시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벌텍스 파마는 특정 희귀질환 시장에서 10년간 시장을 독점해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독점할 것 같은 매우 높은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제품군의 매출 전체를 의존하고 있고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조정을 받아왔다가 최근 파이프라인에 희망이 보이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좋은 진입 구간으로 보이지만 파이프라인 리스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